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파맵신 대표를 맡고 있는 유진산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 코스모에서 지난 6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컷오프해갖고 발표를 해드렸고, 이번 9월 30일까지의 데이터 컷오프에서 산안토니에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과 좀 더 쉬운 언어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발표 포스터나 임상 PI의 보이스가 다 영문이고 너무 전문적이어서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갖고 오늘은 좀 더 쉬운 언어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샌안토니오 임상 데이터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업계와 학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저희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파맵신 R&D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섭 연구소장님이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연구소장님은 프로테인 바이오케미스트로서 거의 한 20년 동안 단백질 의약품, 항체 의약품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해오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원섭 소장님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이성 3중성 유방암을 대상으로 한 올림베스맵과 페몰리즈맙의 병용요법 1B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3중성 유방암 그리고 저희 약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중성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유방암 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헐2가 발현되지 않는 환자군이고요. 유방암은 이들 호르몬을 표적해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3중성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마땅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년 생존율이 일반 유방암 환자들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재발률도 40% 정도로 높아서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고요. 전체 유방암 환자의 15에서 2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 시장 규모는 전체 여성 환자의 13%에서 발생하고 있는 암종입니다. 시장에서는 연간 10.7%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5년이면 약 시장 규모가 38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중성 유방암의 경우는 최근에 PARP 인히비터하고 면역 항암제가 퍼스트 라인 등으로 임상 승인을 받고 있어서 다양한 치료법이 앞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병용 투여 임상에 사용했던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맵신에서 개발하고 있는 올림베스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에 사용된 올림베스맵은 종양의 혈관에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양의 혈관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고 내피세포의 연결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혈액이 누출되고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혈관이 확장되어 있다는 뜻은 일종의 혈관 내에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약물의 전달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면역항암제, 기능에 필요한 면역세포의 침투 등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올림베스맵과 같은 신생혈관 억제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항암제의 전달이라든가 면역세포의 전달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림베스맵은 신생혈관의 주 작용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VEGF가 VEGFR2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로 쉽게 얘기하자면 암을 굶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종양혈관이 일시적으로 정상화되는데 이때 면역세포나 항암제가 종양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2020년 캔서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PD-1과 PD-L1 병용 투여 임상을 기전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임상 숫자는 2020년에 시작되는 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병용 투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올림베스맵과 같은 VEGF, VEGFR 표적 치료제들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혈관 억제제들이 면역세포들의 종양으로의 침투를 증가시켜서 PD-L1의 발현이 상당히 낮은 환자들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베스맵과 함께 병투의 임상에 사용된 약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므롤리즈맵입니다. 페므롤리즈맙은 커머셜하게는 키트루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MSD에서 개발한 항-PD-1 항체입니다. 올해까지 총 22종의 암종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았고 2019년 매출이 1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항암제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므롤리즈맵에 반응을 잘하는 환자들은 PD-L1 발현이 높은 환자들, 그리고 MSI가 하이인 환자들, 종양의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난 TMB가 이제 높은 환자들로 알려져 있고요. 페므롤리즈맵은 이전에 MTMB
TNBC 환자들에 대해서 모노세라피를 여러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객관적 반응률이 5.4에서 21.4%로 스터디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나타내 주었고요. 따라서 MSD에서는 페므롤리즘의 모노세라피보다는 다양한 물질과의 병용주요 연구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11월 페므롤리즘압하고 키모 드럭과의 병용주요가 MTNBC 환자군에 대한 포스트라인 세라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내용은 CPS 10 이상인 환자, 종양세포하고 면역세포를 다 통틀어서 PD-L1 레벨이 10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이후에 MSD의 입장에서는 PD-L1 레벨이 낮은 환자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페므롤리즘앱의 레이선스 환자들, 재발한 환자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키모세라피 언론도 사실은 메디안 PFS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따라서 퍼스트라인으로 키모세라피를 취한 환자들 이후에 세컨, 서드라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샌안토니오 브레스트 캔서 심포지움에 발표한 저희 병용주요 임상시험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2018년 12월 20일 첫 환자를 등록하였고 본 자료는 2020년 9월 데이터 컷오프 시점으로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임상시험 디자인은 펜브롤리즈맙은 이미 승인된 약물이기 때문에 펜브롤리즈맙의 용량을 고정한 상태에서 올림바스맵의 용량을 바꿔주는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고 올림바스맵의 최적 용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 임상에서 확보한 12mpk를 최적 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DLT 발생 여부에 따라서 용량을 올려주거나 내려주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1차 평가 변수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임상 이상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2차 평가 변수로 유효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객관적 반응률, 무진행 생존, 생존 기간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임상 병용투여 연구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리버풀 병원과 퍼스에 있는 홀리우드 병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 총 11명의 환자가 등록되었고 저용량 코호트에 5명, 고용량 코호트에서 6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이 환자 중 전이된 병변에 대해서 처음 치료받으신 분은 6명, 이전에 항암치를 받으신 환자가 5명이었습니다. 전이된 부위를 보면 폐전이 7명, 림프절 전이 6명, 뼈 전이 3명, 간 전이 3명, 뇌 전이가 3명 계셨습니다. 기타, 부신, 피부, 신장, 흉곽에 전이가 있으셨습니다. 1차 평가 변수인 안전성을 보게 되면 모든 환자에서 DLT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임상연구에서의 DLT는 첫 번째 사이클은 21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이클이 완료되었을 때의 안전성을 평가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펜브롤리즈맙과 올림베스의 병용투여에 대한 내약성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다른 기타 이상 반응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이상 반응에 해당하는 CTCA 그레이드 3 이상이 6명에게서 발생했고 5명에게서 중대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약물에 의하여 사망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안전성이 중요한 부분은 본 임상시험이 병용투여 임상이기 때문에 두 물질 또는 세 물질의 병용투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키모 드럭 같은 경우는 독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투여의 용량을 낮춘다거나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임상 시험에서는 모든 환자에서 용량 제한 독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 이상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원래 그 최적 용도로 생각하였던 12mpk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16mpk를 이상 용량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효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1명의 환자 중 4명의 환자에서 부분관해가 나타났고 특히 코호트 2 16mpk 환자군에서는 등록된 6명의 환자 중 50%인 3명에게서 부분관해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는 치료적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치료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약물의 투여에 의해서 환자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통해서 이익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분관해 또는 24주 이상의 안정병변이 나타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45%인 5명의 환자에게서 치료적 이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명의 환자에서는 해상병변이 완전 관해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유효성을 다양한 그래프로 표현해 봤습니다. 먼저 스파이더 플롯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스파이더 플롯은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종양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왼쪽은 저용량 코호트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고용량 코호트가 되겠습니다. 고용량 코호트를 보시게 되면 약물이 투여되는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서 종양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환자는 8사이클 이상 투여했을 때 대상병변이 완전 관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여가 진행됨에 따라서 종양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은 두 개의 약물 병용 투여에 의해서 이 약물들이 각각 종양의 크기의 감소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왼쪽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워터폴 그래프인데, 워터폴은 종양의 크기가 가장 작았을 때를 각 환자별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환자가 프로그레스 디지즈, 병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종양이 줄어든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워터폴 플러스를 보게 됩니다. 전체 환자 중에 7명의 환자에게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나타낸 그림은 스위머 플롯이라고 하는데, 환자들이 어느 사이클까지 투여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한 색깔로 나타나는 것은 저용량 코호트 환자들이고요. 진한 하늘색으로 표현된 것은 고용량 코호트 환자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명의 고용량 환자들이 현재도 투여를 받고 계십니다. 투여 기간이 고용량 환자군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컷오프가 올 9월이지만 앞으로 이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자료를 저희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임상 시험에서 올린바이스맵과 페모럴리즘의 병용 투여를 통해서 내약성을 확보하였고 임상 이상 용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병용 투여에 의해서 항암 효능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올린바이스맵 모노세라피의 경우는 스터디에 따라서 5에서 24%의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지만 본 임상 연구에서의 병용 투여 같은 경우는 객관적 반응률이 50%에 이르렀습니다. 올린바이스맵과 페모럴리즘의 병용 투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객관적 반응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상 이상 좀 더 많은 환자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코호트 2군 16mg/kg 환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50%의 환자에서 부분 관해가 나타났고 한 명의 환자는 대상병변이 완전 관해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비대상병변에서 완전 관해가 있었습니다. 전체 환자 중 67%의 환자에서 암 질환이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임상 시험을 통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기술 이전을 위한 저희 물질의 가치 확보에 대해서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용량 코호트에서의 부분간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본 임상 연구에 참여한 환자분, 임상 스텝, 본 연구를 진행했던 파맵신의 임상팀과 MSD의 임상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이원섭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우리 조용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머크와 시에럴 제네틱스 D를 말씀하셨는데요. 라드라티즈맵이라는 LIV1 항체에 붙인 시에럴 제네틱스의 ADC 플랫폼인데, 그 다음에 엔터 ROR1 ADC 거는 이제 벨로스 바이오를 이제 머크가 또 사버렸죠. 그래서 그 두 건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ADC와 IO의 콤보도 그 환자한테 세이프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그 이뮤노메딕스의 트로델비, 트롭2에 대한 그 ADC도 워낙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지금 이창석 선생님이 주신 그 질문에 보면 트로델비의 ORR 물으셨는데요. 트로델비 ORR은 제가 요번 그 샌안토니오 브레스트 캔서 심포지움에서 계속 팔로우업 했었을 때 ORR이 35%로 알고 있습니다. ADC가 갖고 있는 뭐 특유의 세이프티 이슈는 있지만 키모랑 비교했었을 때 키모의 ORR이 5%인 거를 고려했었을 때는 굉장히 리마커블한 퍼포먼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환자 수가 너무 적은데 운 좋게 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페이스 1B 스터디였습니다. 저희가 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미니멀하지만 저희가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는 그런 스터디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임상 이상을 가기 위한 도수를 디터민하는 건데 9명 환자로 충분히 대답을 얻을 수 있었었고요. 그 에피커시도 머크와 파맵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1B는 온고잉 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스터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임상
임상 환자 수가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머크와 성공적인 임상 이상을 위해서 양사의 임상팀이 불철주야 머리를 맞대고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고요. 조만간 관련해서도 내용에 대해서 프레스 리리즈가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대 선생님 말씀하신 MTMC 렁 메타에서 컴플릿 리스폰스 완전 가래가 나왔죠.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렁 자체가 폐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오간 중에 하나인데 그 맥락에서 이제 적응증 확대나 이런 것들 당연히 많은 퍼스펙티브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그 머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스트릭트 컨피덴셜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저희가 온타임에 프레스 릴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는 걸로 해서 Q&A 세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키트루다 올린베스맵 병용 큐어에서 굉장히 훌륭한 안전성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임상 이상에 들어가기 위한 올린베스맵의 16믹스퍼 킥의 도수를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ORR이 50%라는 넘버를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머크와 파맵신도 예상치 못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한 명이 완전 관해 타겟 리전에서 나왔고 또 다른 한 명은 넌 타겟 리전에서 완전 관해가 나온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 수를 늘려서 원비에서 보여준 포지티브한 시그널이 재현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임패션 130 스터디나 키노트 355 스터디가 승인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내성이 오는 환자들이 많고요. PD-L1 네거티브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커다란 포지셔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디테일한 프로토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많은 인풋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열심히 해서 임상 이상 준비 잘 하도록 하겠고요. 파맵신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